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국어 고전시가 이번 시간 고전시가 3강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한시 파트를 봅니다. 3단원이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전시가 1 교재 같이 보시면서 따라옵니다. 자, 통일신라와 이제 고려시대 한시를 볼 겁니다. 자, 한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고대가요. 그 다음에 향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근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고려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통일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려시대까지 한시가 쭉 이렇게 창작이 됐기 때문에 한시를 우리가 안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왜 한시냐? 한시를 왜 배우냐? 왜냐면 한시는 일단은 한문으로 된 시니까, 그죠? 한문으로 창작된 시. 그런데 한문으로 창작된 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시를 배우는 이유는 이 안에 우리 민족에 뭐가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와 같은 그런 한문학도 우리 국문학에 포함시켜서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자, 통일신라 때부터 이제 고려시대까지 한시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데요. 물론 한시는 조선시대에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대 순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한시를 쭉 살펴봅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뭐 추야오중이라든지 최치원의 작품이 많아요. 추야오중, 촉규화, 제갈산 독서당, 뭐 석죽화, 송인, 구병루 독두시 등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한시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최치원의 추야오중과 촉규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추야오중의 특징은 객관적 상한물이 있다는 거고, 이제 촉규화는 선경우정의 이제 표현상 특징, 두드러지는 이제 표현상 특징이 되겠습니다. 둘 다 추야오중이든 촉규화든 둘 다 이제 현실에 대한 한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추야오중 같은 경우는 이제 최치원, 신라 말기 분인 최치원의 한시인데, 일단은 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갖다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자, 신라 사람인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문학적 명성을 날린 인물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왜 신라에서 명성을 안 떨치고 왜 굳이 당나라에 가서 명성을 날렸느냐? 바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신분, 그죠? 이 신분 제도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육두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성골,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육두품, 뭐 이게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한국사에서 봤던 계급표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신분이 육두품이라서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똑똑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리미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다. 언리미트가 아니라 리미트가 확실히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인정을 받은 케이스다. 우리나라 과거에 급제해봤자 이 계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아예 당나라에 가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문학적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치자면 자, 원래 고전을 갖다가 이제 오늘날의 상황과 연결 지으면 재밌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계급의 한계로 인해서 수능을 못 본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한 거야? 미국에 가가지고 SAT를 본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못 보게 하니까 뭐 못 본 건 아닌데 수능을 봐도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을 못 가게 하니까 그러면 그럼 미국 SAT를 봐서 미국 대학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신라로 돌아오게 돼요.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은 조정에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욕을 보였지만 자, 육두품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그죠?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국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어떤 출신을 따지는 거. 어디 출신이냐 이 출신을 따지는
이런 어떤 이제 문화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돼요, 사실. 출신보다는 출신이라든지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그 사람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육두품이라는 어떤 그런 신분, 출신의 제약 때문에 지금 결국은 배척을 당하는. 왜냐면 최지원이 똑똑하니까 개혁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 조직을 발전시키려고 신라라는 조직을 발전시키려고 한 건데 야, 네가 지금 육두품 주제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척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이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 만큼 인풋을 투여한 만큼 아웃풋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름대로 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데 공부 이외의 다른 쪽, 예를 들면 뭐 취업 또는 뭐 정치,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정치가 될 사람도 있잖아. 그다음에 경제, 뭐 돈 버는 것 등등등 공부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이런 영역들, 삶의 영역들은 내가 노력한 게 그대로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게 지금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 자신을 알아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죠? 주변에 다 질투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나의 어떤 그런 능력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정말 똑똑한데 나 자신을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과의 매칭이 되면 그럼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최치원은 그런 사람을 못 만났어. 시대를 잘못 만났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과 혼탁해져가는 세태를 감당하기 어렸던 최치원은 결국은 세상을 버리고 은둔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은둔 시절에 쓴 게 또 이제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또 이제 유명한 또 그런 한시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최치원이 추야우중을 읊은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견해에 잘 주목해서 추야우중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최치원이 당나라에 유학하던 시기로 보는 것인데 자, 이 경우에는 추야우중은 말리나 떨어진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온 이후에 이 작품이 창작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이 경우에는 추야우중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이 없고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인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그런 괴로워하는 시인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최치원의 추야우중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짧아요. 자, 역시 한시는 역시 원문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현대어풀이가 나올 거니까 현대어풀이에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자,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어 읊고 있건만 세상 여기 봐.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정말 최치원의 어떤 그런 고독과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원래 문학은 고독. 자, 근원적 고독을 강조해요. 문학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다라는 것을 문학에서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저는 고독하지 않아요. 왜? 뭐 저는 게임기도 있고요. 뭐 부모님도 절 사랑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저는 별로 고독하지 않아요. 뭐 저는 애인도 있어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다라는 걸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 자신을 갖다가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가족도 아버지 어머니도 나 자신을 갖다가 100%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나의 어떤 그런 감정들, 내가 부모님에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즉, 나 자신을 100% 알고 100%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잡아냈어요. 아, 인간은 아무리 그런 여러 집단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라도 가족, 친구, 뭐 그냥 애인 같이 있더라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아, 거기에 주목을 했어.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 고독을 지닌 존재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최시원은 엄청나게 고독한 존재야. 세상 어디에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창밖에 깊은 밤 비 내리는데 자 감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등불 앞에선 만리 밖으로 마음이 가네. 만리 밖은 여기서 이제 조선이에요. 조선으로 많이 생각하죠. 아까 전에 두 번째, 그죠? 첫 번째 내용으로 생각하면 조선이라고 볼 수 있고, 조선? 아니, 신라. 그래서, 자, 요거를 지어보면, 만리박은 여기서 고려라고 보는 게 맞죠. 고려. 고려로 다시. 조선이 아니죠. 그러면은, 1구에서는 한번 하나씩 분석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이거는 이제 가을밤에 괴롭게 시를 읊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등지고 외롭게 시를 지으며 고뇌하는 화자의 처지가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2구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 없네. 세상에 대한 한탄과 좌절감, 즉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한 한탄과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죠. 그 다음 3구. 창밖에는 깊은 밤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비가 내리는 가을밤의 배경과 잘 어울려요. 예, 잘 어울리고 있고 4구에서는 등불 앞에서 만리 밖으로 마음 향하네. 그래서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화자의 마음을 만리라는 수치를 통해서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만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제 길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서적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물리적 거리는 아니고요. 만리, 천리 이런 표현도 보이면 문학에서 이건 정서적인 어떤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특히 이 추야우중은요. 소재의 효과에 주목하며 읽으면 더욱 좋아요. 자, 작품의 배경은 지금 보시면 비가 내리고 지금 바람이 부는 그런 가을밤이고요. 화자는 이런 상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등불을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 가을바람 또 밤, 비와 같은 그런 소재들은 이 쓸쓸하고 어두운 그런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괴롭고 자 이거가 되게 중요하죠. 객관적 상관물. 괴롭고 외로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여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의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화자의 정서를 갖다가 드러내는 데 기여한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을바람, 밤, 비가 이제 화자의 어떤 그런 괴롭고 외로운 정서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추야우중과 유사한 정서를 지닌 한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촉규화라는 그런 한시가 됩니다. 이 한시를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촉규화도 보시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한시예요. 특이한 점은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다는 건데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은 보실 필요 없고 현대풀이만 보면 되는데 자, 감상을 한번 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상해야 돼요. 적막한 황무지 쓸쓸한 곳에 흐드러지게 꽃 피어 가지 휘었다. 자, 적막한 황무지 쓸쓸한 곳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매화비 그쳐 향기 날리고 보리바람 결에 그림자가 흔들리네. 수레와 말을 타니. 자, 여기서 보시면 수레와 말을 타니는 여기서 권력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적막한 황무지 쓸쓸한 곳에 흐드러지게 꽃 피어 가지 휘었다. 즉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꽃이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나. 한마디로 척박한 땅에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수레와 말을 타니 한마디로 권력자가 누가 나를 알아봐서 나의 능력을 알아보고 나를 인재로 발탁할까. 벌과 나비 때만 날아드네. 천한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그러면 자, 이 내용을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감상했으니까 최치원은 촉기와에서 자, 자신의 성장 환경과 처지를 꽃에 비유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거야. 즉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촉기화라는 꽃에 이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입, 감정, 이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적막한 황무지는 자, 화자의 낮은 신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척박한 황무지가 의미하는 거 낮은 신분이다라는 걸 또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자,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착착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즉 다시 한번 꽃이 이런 적막한 황무지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이렇게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권력자, 수레와 말을 타니는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신분을 지닌 사람, 즉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수레와 말을 탄 이입니다. 그 누가 보아주리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해 한탄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살짝 얘기했던 최치원의 제가해산 독서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치원은 세상과 단절해서 은둔의 생활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은둔. 예전에 보면 이제 은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속세에서 잘 살다가 이제 은둔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세가 지긋지긋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속세는 늘 그렇습니다. 경쟁과 시기, 질투, 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경쟁 사회죠. 옛날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고 지금도 경쟁 사회인데 물론 틀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제 왕권 사회였고 지금은 이제 약간 자본주의 사회라는 사회 틀이 다르지만 어쨌든 옛날에도 경쟁은 존재했고요. 그죠? 경쟁, 시기, 질투, 모함 이런 것들이 다 범벅이 된 그런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치적이었죠. 되게 정치적이어서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잘 아첨을 잘하면은 그 사람이 잘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똑똑한데 좀 이렇게 고두면 주변에서 공격을 받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나 자신을 갖다가 제대로 당당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어떤 그런 사회야. 그래서 최치원은 지금 이 경쟁사에서 뛰어난 어떤 그런 이제 경쟁적인 어떤 경쟁력에서 다 누르고 본인이 가장 뛰어난 어떤 그런 독보적인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어떤 그런 한계로 인해서 그죠? 뭐 신분 한계도 있죠. 신분 제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못 살겠다. 속세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나는 자연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최치원의 작품을 보는데요. 이 작품도 추야오준과 마찬가지로 최치원이 처한 그런 현실적 상황과 고뇌가 잘 드러난 한 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목이 가장 어려운데 제가해산 독서당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자, 가야산. 자, 가야산을 끊어서 봐야 돼.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바로 한 시를 지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최치원이 말년에 가야산이라는 곳에서
은거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화자의 위치와 또 물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화자의 위치, 물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 아무래도 이런 걸 통해서 이 파악을 통해서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심리와 태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가 최치원의 개인적 삶과 연관지어서 이 제갈산 독서당을 감상하는 거, 이것도 이제 작품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쭉 한번 현대풀이 중심으로 한번 보시죠. 자, 물 한 잔 먹고. 자, 보시면 첩첩한 돌 사이에 미친 듯이 대보며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주어가 안 나와 있는데 뭐가 그런 거냐면 물이요. 네. 물소리가 막 그냥 울려요. 그래서 사람의 말소리를 지척에서 분간하기 어렵다. 사람의 말소리를 가까이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소리가 쫙 났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시비,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그런 시비한 소리가 귀에 들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짐짓 흐르는 물을 시켜서 온 산을 둘러싸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비하는 소리가 이게 이제 속세 소리고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물소리가 다 막아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분석을 해보면 자, 화자가 자연과 세상을 대하는 그런 이제 태도에 주목해서 읽어보면은요. 자, 화자에게 자연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화자는 지금 보면 산속에 응거하며 혼탁한 세상과 거리를 두고 단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세상과 대비되는 세계로 화자에게 안식을 주는 긍정적인 대상인데 이런 개념이 나중에 조선시대 시조가사에도 많이 나와요. 이런 식이야. 속세는 부정적이다. 왜? 혼탁하니까. 속세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자연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런 구도는 속세가 부정적이고 자연이 긍정적이다. 이런 구도는요. 지금도 살짝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속세라고 합시다. 이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바쁜 일도 바쁘고요. 그죠? 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이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그죠? 집값 걱정 안 하고 그냥 어떻든 뭐 개도 키우면서 개고양이 키우면서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사람들을 안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연을 되게 긍정적인 공간으로 막연하게 시골로 내려가면 스트레스가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속세는 스트레스가 많은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잘 보시면 속세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연으로 가고 싶어 할까? 물론 세컨드 하우스를 살 수는 있지만 거기서 아예 그냥 메인 하우스로 가가지고 메인 하우스를 만들어서 살질 않을 겁니다. 왜? 도시 인프라가 좋으니까. 그래서 속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자연을 예찬하는 게 아니야. 속세에서 낙오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자연을 갖다가 긍정하죠. 여기서도 봐봐. 최치원도 사실은 속세에서 낙오된 자에 해당돼. 그러니까 자연을 갖다가 긍정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연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건 약간 좀 자기 합리화, 정신 승리? 약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개념이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자기 합리화와 정신 승리가 이게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와 정신 승리를 해서 내가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자연에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긍정적 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다면 화자에게 세상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화자는 속세에 시비하는 소리가 들릴까봐 한마디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한마디로 서로 이렇게 싸우는 소리라 생각하면 돼. 시비하는 소리는 싸우는 소리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는 사고방식은 되게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왜냐면 상대방의 말이 답일 수도 있어요. 관점의 충돌이죠. 그래서 하지만 나의 어떤 그런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 누르는 그런 화법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싸우는 소리, 우리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싸우는 소리가 들릴까 봐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비하는 소리란 다시 한번 보면 시비를 일삼는 속세의 소리로 어지러운 세상에 난무하는 그런 인간의 소리, 인간의 부정적인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세상은 시비하는 소리로 들끓는 그런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세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에 은둔하고자 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정승명의 석축화를 보는데요. 석축화도 이제 자신의 처지,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한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석축화의 작가인 정승명은 고려 의종 때의 문신입니다. 그래서 석축화는 최치원의 촉기와 같이 자신의 처지를 꽃에 비유한 한시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석축화에 비유했는데, 자, 파한집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환관이 석축화를 임금에게 들려주었더니 임금이 감탄하여 정승명에게 벼슬을 바로 내렸다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옛날에 어떤 그런 이제 그 등용 체계를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감정적으로, 그죠? 석축화를 들려줬더니 그거에 감탄해가지고 벼슬을 줘? 이 벼슬이란 자리가 되게 막중한 어떤 그런 책임을 요하는 자리인데, 그런 이제 문학 작품 하나로 문학 작품을 잘 썼다는 이유로 벼슬을 준다. 각각의 어떤 그런 벼슬에는 이제 벼슬의 전문성이란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줘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임금이 그냥 개인적으로 감탄해서 벼슬을 내렸다. 약간 납득은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원문은 보실 필요 없고 현대풀이 부분에서 감상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붉은 모란을 좋아하여 집안의 뜰에 가득히 심지만, 붉은 모란, 화려한 존재. 근데 누가 알겠는가? 거친 벌판에도 역시 좋은 꽃이 있는 줄을. 이라서 자, 이 좋은 꽃이 바로 이제 본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 한마디로 환경이 좋지 않은 쪽에서도 이제 좋은 꽃은 있다. 인재가 있다. 이 향기는 언덕나무 바람에 풍겨오네. 그래서 궁벽한 땅에 귀공자가 적으니 그 고운 교태를 담은 농사 짓는 늙은이에게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분석을 해보면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승명이 자신을 석축화에 비유한 이유를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석축화는 우리말로 페랭이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축화는 야생화의 한 종류인데요. 페랭이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골에서 조용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꽃이에요. 즉, 페랭이꽃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이가 매우 드물어요. 네. 그 페랭이꽃이 위치한 어떤 특성상. 그래서 정승명 본인도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본인의 처지를 페랭이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감정을 페랭이꽃에, 즉 석축화에 담아서 지금 이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능력과 잠재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꼭 이제 만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정지상의 송인인데요. 자, 송인은 이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지상의 어떤 그런 송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지상의 송인. 자, 시작해 봅니다. 송인에서의 포인트는 이제 과장법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상 특징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과장법을 통해서 이제 이별의 슬픔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지상의 송인도 우리가 이제 이별, 공무도화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어떤 그런 이별의 정서, 이별의 주제가 계승된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정지상의 송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송자가 보낼 송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누군가와 이별해본 경험이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연애 경험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별의 상황이 되면, 근데 이별이라도 그냥 대충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별이면 별로 그렇게 안 슬퍼요. 그런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을 했다가 이별을 하게 되면 헤어짐의 아픔으로 이제 인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가끔씩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남녀가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막 서로 막 말하면서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이별하는 상황, 정말 제대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뭔가 마음이 식거나 뭐 또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배신을 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되면 슬프죠. 그래서 이별의 후유증이 상당히 크고 그 이별의 후유증을 다룬 어떤 그런 이제 노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송인이라는 한시 속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눈물은 대동강물이 계속 흐를 수 있게 푸른 물결을 보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눈물을 보태가지고 대동강이 계속 흐를 수 있는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약간 말이 안 되는 즉 과장법을 써서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인은 이별을 노래한 우리나라 한시 중에서 이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은. 근데 이제 오늘날의 어떤 그런 문학 기준에서 보면 뭐 그렇게 막 뛰어나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고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우위에 있다, 뭐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한시로도 유명을 해요. 그리고 작가인 이런 정지상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자, 고려 시대의 어떤 그런 시인으로 이제 묘청과 함께 수도를 갖다가 이제 평양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다가, 자, 묘청에 난 때 희생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이제 한국사 때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돼야 될 텐데, 묘청은 아시죠? 묘청이란 사람은 원래는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뭔가 정치에 끼어들면서 이 야욕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묘청의 난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서경,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묘청과 함께 이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묘청이 난을 일으켜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같이 지금 묘청과 함께 의견을 같이 했다는 죄로 이때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고려 시대에 고려가요에서도 배우겠지만 서경이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수도의 기능을 했습니다. 고려의 수도는 크게 두 개가 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고려는 원래 황해도, 고려의 수도는 지금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곳에 있어요. 북한에 있거든요. 그래서 황해도의 개성, 그다음에 좀 더 위에 올라가면 지금의 평양이죠. 지금의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서경. 근데 옛날에는 이제 개성이라고 안 하고 지금 우리가 개성이라고 하지만 개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개경이 제1수도, 서경이 제2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뭐 동경, 뭐 남경 이런 데도 있었지만 거기는 뭐 논해로 하고, 중요한 건 고려 수도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경이라는 수도가 있었던 이유는 위에 이제 금나라라고 해서 중국 나라가 있는데 그 금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한마디로 북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서경이 잘 나갔다가 이제 묘청이 난 때문에 다 그냥 망가져요. 네, 여기가. 그래서 자, 하여튼 그런 인물이야. 정지상은 그런 인물인데, 하여튼 작품 속에서 그러면 그 이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살펴보면서 감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원문은 필요 없어요. 원문 필요 없고 현대어풀이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비긴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른데 남포에서, 자, 임을 보내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을 보내면서, 자, 슬픈 노래 울먹이네. 그래서 대동강이라는데 이것 때문에, 자, 이 정지상의 송인 때문에 이 대동강이라는 표현이 이별의 공간이라는, 그죠? 이별의 공간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게 돼요. 대동강에서 이제 눈물을 뿌리면서 떠나는 임을 갖다 전송한다, 약간 이런 의미. 그래서
대동강물이 어느 때야 마를 것인가. 내가 눈물을 자꾸 흘리니까 대동강물은 절대 안 마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더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별을 자연물에 대응시켜 표현하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1구와 2구에서는 자, 비겐긴 언덕엔 풀빛이 푸른데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비겐긴 언덕에 풀빛이 푸르다. 아름답죠. 그런데 나는 지금 남포에서 임을 보내면서 슬퍼한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별의 슬픔을 갖다가 대비해서 표현을 했고요. 3구에서는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나 마를 것인가. 그래서 남포에 자 풀빛 짙은 강둑에서 흘린 눈물을 강물의 이미지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마지막 4구에서는 해마다 흘린 눈물로 푸른 물결을 더 보탠다고 했는데 사실은 눈물의 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강물이 더 많아질 수는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과장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구에서는 자 송인의 4구에서 과장법이 쓰였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내가 눈물이 아무리 많이 뿌려도 이 강물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고 눈물 정도로 강물이 늘어날 리 없지만 자 이별의 슬픔이 그토록 크다는 점을 과장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슬픔이 그토록 크다는 점을 과장하여 강조함으로써 그죠? 독자들의 어떤 그런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작품은 이색의 부병루를 보도록 합니다. 자, 부병루의 포인트는 이제 선경우정과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이제 대비해서 쓸쓸한 그런 가외를 자아낸 그런 한시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부병루는요, 자, 어떤 작품이냐, 바로 고려말 문신이었던 이색. 이색 아시나요? 이색, 정몽주, 길제 이렇게 세 병을 많이 얘기하는데 고려의 충신들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갖다가 새로 세울 때 끝까지 이성계를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이색. 나는 고려의 충신이지 조선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당당히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려말 문신이었던 이색이 고구려의 옛 또 평양성을 지나다가 고구려 유적지인 부병루에 올라서 지난날에 영화롭던 옛 왕조를 회상하며 지은 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닌가요?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 아닌가요? 아니야. 고구려가 맞아. 그러면 이색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색은 지금 고려가 멸망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신화예요. 그죠? 이성계가 새롭게 뜨고 있고 지금 조선이 건국되려고 하는 어떤 그 마당에 지금 고려가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구려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도 한때 잘 나갔던 나라죠. 전성기가 있었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외웠을 거야. 자,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뭐 고구려의 전성기 뭐 장수왕, 그죠? 가장 큰 영토를 넓히 영토 크기로 그렇게 막 전성기 외웠던 기억이 있을 거야. 뭐 신라는 6세기 뭐 진흥왕 이런 식으로 다들 전성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성기가 있어봤자 뭐하냐? 지금 나라가 없잖아. 그래서 지난날에 영화롭던 옛 왕조를 회상했다. 그래서 이제 부병루는 기본적으로 이제 덧없음.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하냐?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못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다 똑같이 죽어요. 이 세상이 사라져요. 지금으로 한 100년만 있으면 우리는 이 공간에 없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죠. 이전에 구운몽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생무상 배우면 꼭 여러분들이 그중에 몇몇은 허무주의에 빠져. 아, 뭐 열심히 공부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다 똑같이 죽는데.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상당히 길다. 인생 길기 때문에 대충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면 힘들게 고생하면서 생을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허무주의를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면 안 돼요. 근데 덧없는 건 마찬가지야. 맞아. 이건 틀린 말은 아니야.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조선이든 하여튼 화려했던 때가 있는데 이제 그 멸망해버리면 좀 허무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작가인 이색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색은 고려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조선의 건국을 끝까지 반대한 인물로 조선의 건국 후에는 뭐 벼슬 안 하고요. 당연히 두문불출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색하면 이제 정몽주, 길제 얘기하는데 자, 고려 말에 삼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숨어 지낸다. 그래서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 안 하고 개국 공신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세 명의 숨어 지냈던 인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색은 고구려 유적지에서 찬란했던 고구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취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허무함을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부병루를 다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자, 원문 필요 없습니다. 역시 이것도 현대풀이만 보시면 돼요. 한시니까. 그러면 감상을 해보죠.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자, 그래요. 부병루에 올랐습니다. 근데 텅 빈 성에는 조각달 떠 있고 천년구름 아래 돌은 늙었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화려했던 부병루가 이제 이렇게 조용해졌구나. 기린만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 논이는가? 돌계단에게 되어 길게 휘파람. 부노란이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는구나. 쭉 한번 감상했는데요. 자, 이 내용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작품은 선경후정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9는 선경, 589는 후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풍경을 노래하는 거라서 자, 1구부터 4구까지는 고구려의 옛 유적지와 주변의 풍경을 노래하고 5에서 8구는 후정, 한마디로 화자의 심정을 노래한 부분으로 유적지와 주변 풍경을 통해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인 부병루는 지금 영화롭던 옛 고구려의 모습이 사라지고 화려한 어떤 그런 그 성이 퇴락한 빈성이 되어버린 그런 장소야. 그래서 화자에게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려워. 이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킨다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뭐 허무함 이런 것들을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요. 뭐가 허무하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렇게 재밌는 날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신문에 보면 요즘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도 막 폐교된 학교가 있어요. 서울에서도 폐교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정을 지니고 추억이 깃든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폐교되고 이 자리에 다른 뭐 빌딩이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학교를 지나갈 때, 이 빌딩을 지나갈 때, 아, 여기 내가 나름대로 애정을 쏟았던 그런 곳인데 그 학교가 없어지고 그냥 빌딩 들어서니까 좀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게 바로 약간 허무함을 느낀 거다. 덧없음.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놀았던 놀이터가 있는데 지금 또 트렌드가 어때요? 노는 땅을 없애고 그 자리에 자꾸 막 건물 세우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또 예전에는 마당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냥 단독주택에다가 이제 마당 있는 집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집들 거의 다 사라졌죠. 왜? 그 마당을 놀리고 싶지 않아서 그걸 다 밀어버리고 그 빌라를 갖다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옛날에 거기서 살았으면 그때 마당 좋았는데 했는데 딱 가보니까 마당이 없어지고 다 그냥 고층 건물로 다 올라갔어. 그러면 기분이 좀 묘하죠. 약간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원한 건 없구나. 한마디로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추억의 공간들이 다 바뀌는 걸 보면서 역시 영원한 건 없어. 추억을 되살려보고 싶었는데 되살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른들도 보면 내가 옛날에 추억이 깃든 공간을 가봤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공간이 다 바뀌어 있거든. 그래서 또한 주변 자연의 영원함과 대비되어서 화조로 하여금 인생무상의 정서로 인한 쓸쓸함과 애상감을 느끼게 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 작가는 국은이 기울어가던 고려 말에 이 시를 썼는데 작가가 살았던 당시는 원나라의 오랜 침략으로 고려의 국은이 쇠약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작가는 동명 같은 영웅이 도래하여
고려의 국운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이색의 독두시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두보의 시에 대한 어떤 예찬인데, 이색의 한 시를 하나 더 보면 이제 독두시라는 제목이 좀 특이한데, 이건 독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보의 시를 보고 쓴 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보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당나라의 시인입니다. 그럼 이색이 두보의 어떤 시를 보고 이 작품을 썼을까? 바로 강촌이라는 시요. 유명한 시죠. 즉 강촌은 중국의 시성으로 꼽히는 두보의 한 시이고, 독두시는 제목 그대로 두보의 시를 읽은 후에 감회를 표현한 고려의 문신 이색의 한 시예요. 그러면 독두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상해 보면, 자, 왼쪽 볼 필요 없고 현대풀이만 보시면 돼요. 금리 선생이 어찌 가난하리, 두릉뽕밭 산밭에 또 봄이 돌아왔네. 밭들이 우고 환약 지으니 몸에 병은 없고, 종이에 바둑판 그리고 긴 바늘 두들겨 낚시 만드니 천진도 하구나 라고 해서 되게 한가로운 모습. 그 다음에 우연히 난리를 만나 저리를 더할 망정 쇠하고 늙었기로 정신이야 손상하겠는가. 정신 손상 안 된다. 고금을 통해 잘 읊은 노래를 누가 이으리. 남은 양기와 기름을 후인들에게 남겨주는구나. 자, 일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독두시에서 금리 선생이 바로 누구냐? 바로 처음에 나오는 금리 선생이 누군지 궁금한데, 그래서 금리 선생은 바로 두보를 얘기해요. 두보. 그래서 1구부터 4구까지는 두보의 강촌 생활이 제시되어 있어요. 바로 세속적인 욕망을 잊고 한가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두보의 강촌 생활이 제시되어 있고, 5에서 8구까지는 두보시의 높은 정신이 후세에 계속 이어질 것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두시에서는 두보시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예를 들어 두보시에는 밭과 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발 들이고, 발이죠, 발. 밭이 아니라 발 들이고 환약 지으니 몸에 병은 없고, 즉 그 흔적이 보이고, 두보의 강촌에 보면은 늙은 아내는 종이에다 장기판을 그리고 아이는 바늘 두드려 낚시를 만든다는 구절이 있는데, 독두시에도 보면은 이렇게 강촌의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표절이라고 말하는 친구들 없겠죠. 옛날에는 표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냥 좋은 문구가 있으면 인용해서 쓰고, 뭐 그렇다고 인용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경우 없고. 이색은 두보의 시를 읽고 이렇게 그의 생애와 시를 예찬하기 위해서 이 한 시를 쓰게 된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인트 단원 정리를 통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최치원의 최야우증은 한시고요. 서정적 예상적. 자, 가을비 내리는 밤에 고뇌, 외로움과 고뇌.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했고,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치원의 촉규화는 한시인데요. 역시 한시고 서정적 예상적. 주제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한탄.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자유물에 의탁했고, 선경 후정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갈산 독서당은 한시고요.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의 은둔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의 소리, 즉 시비하는 소리와 자연의 소리, 물소리를 대비시켜 표현했고, 마지막 행에서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잘 드러나죠. 그 다음에 정승명의 석축화는 한시고, 그리고 주제,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한탄. 그 다음에 특징, 모란과 석축화의 대비를 통해 화려함만 추구하는 세속을 풍자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초지를 석축화에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상의 송인, 한시이고 서정적 예상적, 이별의 정한. 그래서 싱그러운 자연과 화자의 슬픈 처지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냈고, 서리법, 도지법,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별의 슬픔을 강조했다. 기억하시고, 이색의 부용, 한시, 서정적 회고적, 인간 역사의 무상함에 대한 한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대비시키면서 쓸쓸한 감회를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이색, 독두시. 한시고 서정적 예찬적이고 두보의 시에 대한 예찬이죠. 그래서 두보의 시를 읽고 쓴 것으로 두보의 강촌 같은 소재가
여럿 사용됐다. 방금 확인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고려가요 들어가고요. 고려가요. 자, 최우승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는 말을 외치고 끝낼 겁니다. 자, 최우승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고려가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